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장,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해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정보 라인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논의되고 있는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검찰총장 인선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다시 경찰에 맡긴 것은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 등에서 뛰어난 두뇌를 가진 탐정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셜록 홈즈. 이러한 사설 탐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공인 탐정 제도. 그동안 많은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한데다가 사회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사설 탐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현재 5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마련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그 결과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블랙리스트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가 총 444건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감사 요구 사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부분이 417건으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영화와 출판 부분은 각각 5건과 22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체부 공무원 19명과 한국마사회,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소속 직원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에 최종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군 강제 성노예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청구권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 브리핑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사설 탐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 사설 탐정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민간조사법 등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사설 탐정은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설 탐정에 대한 것이 법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요 내용이 어떨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난해 9월 발의된 공인탐정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요. 예. 경찰 등 유사 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예. 자격 시험의 실시 주체와 탐정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경찰청장이 갖도록 하였습니다. 예, 지도 감독 권한이 또 경찰청장에게 예, 있다. 경찰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긴 해요. 예, 공인 탐정 혹은 뭐 사설 탐정은 결국 경찰의 오랜 수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유에서 수건 사업이 또 되는 걸까요? 이제 법령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퇴직 경찰관들이 제2의 일자리로 쓸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 경찰 등 유사 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1차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찰 출신 분들께서 많이 좀 진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현행법으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면 대충 경찰서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가서 이제 뭐 고소 고발 이런 거 안내를 받는데 또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통계 내본 걸 보면 연간 한 13만 건 정도는 이게 뭐 형사 처벌과 좀 무관한 민사 사안인데 좀 찾아오셔서 경찰관들이 이것은 뭐 민사 뭐 법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민원 업무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좀 이런 공인 탐정 제도가 도입돼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좀 수건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이 사설 탐정이란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제도화되지 못한 거는 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반대하는 입장들은 어떤 이유를 대고 있어요? 네, 이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작년 11월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의 이유로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탐정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 경찰들에 대한 정관예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세계 추세로는요.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탐정법을 통과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와는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탐정법이 통과하게 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탐정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서 결과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들은 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양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내셨는데 두 분도 그럼 반대 입장이신가요? 저 중립입니다. 중립이시고요. 장 변호사님은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방송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우선 그러면 탐정법이 도입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네, 달라지는 것을 알려면 발의된 공인탐정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이 조사 영역을 살펴보면은 사람에 대한 소재 확인, 그다음에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의 조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인탐정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인 경찰은 실종자 찾기보다는 사실 살인이나 강도 등의 치안 사건에 더 중점을 둘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사설 탐정은 민사소송이나 실종자 찾기와 같은 곳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이런 실종 가족 찾기, 뭐 보험 사기 조사,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현재는 불법인데 네. 만약에 이 탐정법이 통과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탐정과 수사기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몇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긴 한데요. 네. 목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요, 탐정은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모든 범위에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한정돼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탐정은 사실 수사 분야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만 받는다면은 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탐정이 무슨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수사기관은 형사사법 업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사건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조사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탐정은 이제 공개된 자료, 즉 정부와 상대방 동의에 따른 임시 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대상자 동의에 따른 임의 조사를 혼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네. 만약에 탐정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경찰에는 부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완견의 목걸이를 찾아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탐정에게 의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이 공인 탐정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변호사님. 예,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중에서 탐정을 두지 않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좀 확인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 6만 명의 탐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일은 22,300명 정도, 영국은 1만 7천 명 정도의 공인 탐정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의 탐정이 수가 많은데 뭐 이게 추리 소설이 발달한 나라라서 그런 건지 미국은 좀 뭐 넓은 나라라 이해가 어떤 되는데 이유인지는 잘 일본은 왜 모르겠습니다. 많을까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굉장히 많아서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네. 잘 뭐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 활동 범위는 대부분 한국에서 지금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탐정법처럼 네. 특정인의 소재 파악 위주로 이제 좀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뭐 플로리다주 같은 일부 주나 스페인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셜록 홈즈로 유명한 영국에서는 이제 면허와 자격 없이도 탐정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민간 보안 산업법 제정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통제를 정부에서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법을 보이고 추진 있습니다. 중이군요. 예. 예. 프랑스 역시 신고만 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허가제, 자격제로 바뀐 걸 봤을 때 세계적으로 탐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의 허가나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제 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OECD 중에 우리나라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또 선진국으로 가는 추세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탐정법이 도입이 된다면 뭐 다른 나라 얘들처럼 규제라든지 아니면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익구 변호사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연세대 사제폭탄 사건, 사제 무기 범죄의 현 주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난주 뭐 실시간 검색어 등을 뜨겁게 달군 사례이고요. 예, 이제 사제 폭탄, 폭발물이라는 아주 좀 충격적인 소재여서 많이들 이제 충격에 빠지셨던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제 실시간 속보를 가장 먼저 봤어요. 근데 연세대에서 폭발물 발견. 이 헤드라인만 딱 보고 느꼈던 게, 아니 우리나라 학교에 테러가 발생했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범인이 대학원생 맞죠? 네, 예. 뭐 그 테러 의혹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로선 파악되고 있고요. 네.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쯤에 연세대 교내 제1공학관 479호실 사건의 피해자인 김 교수가 출근하셔서 이제 자신의 방 앞에 놓여있던 의문의 택배 상자를 여는 그 순간 급격한 화학 연소가 일어나면서 예. 1, 2도 상당의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대학원생 김 씨가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 15일 날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자신을 향해서 심하게 질책을 하던 그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가 지난 5월 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도 좀 이제 크게 꾸중을 들은 다음에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발물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점이 잘못됐긴 했지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힘든 점들이 꽤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 김 교수님의 원래 성품이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뭐 자세한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꾸준히 뭐 모욕적인 표현에 이를 것인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피의자인 대학원생 김 씨는 이제 뭐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 욕설을 이제 욕설을 했다고요? 뭐 욕설을 이제 들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나오는 어떤 워딩을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막 심한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의 이제 질책이나 꾸중으로 피의자가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그 교수의 언행에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구체적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김 교수 입장에서는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한 뭔가 모욕적인 욕설이 있었다라는 걸로 판명이 된다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범행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양형 부분에서 일정한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통상 이제 양형을 판단할 때, 형량을 이제 판단할 때 그런 범행의 동기나 범행 전후의 경위 뭐 이런 것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피해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좀 가해자지만 그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들어서 범죄를 유발한 어떤 경위가 있다면 좀 이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을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해자인 교수님께서 그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셨다는 점도 양형에 당연히 반영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뭐 네. 우발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어쨌든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은 또 양형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 씨 준비하고 나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막 학교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알리바이도 굉장히 좀 치밀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한 새벽 3시쯤 와서 범행 시각은 7시, 8시 경인데 네. 와가지고 미리 이제 연구하는 것처럼 뭐 3D 프린터도 켜놓고 이제 뭐 잠을 깨려고 복도를 돌아다니고 왔다 뭐 이런 갔다 했다, 좀 뭐 치밀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좀 이제 발각이 된 것이 예. 김 씨 집 주변이나 이런 CCTV를 동선을 네. 이제 다 확인하다 보니까 비닐봉지를 들고 가면서 버리는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아, 뭔가를 버렸군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갔는데 또 때마침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 여기서 이제 스모킹 건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게 됩니다. 아, 김 씨가 그렇군요. 꽤 나름대로 치밀한 범행을 하였지만 이 CCTV라는 것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주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걸어가는 어떤 동선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결정적 증거가 의외로 좀 쉽게 수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스모킹 건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 증거 뭐 어떤 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 검은색 봉지에서 그 파란색 수술용 장갑과 나사못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거 발견됐다고 해서 어떻게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또? 이것을 이제 과학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해 보니까 그 화약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약 성분이라는 것이 김 씨가 공대생이긴 하지만 거기서 뭐 수업에서 쓰거나 이게 연구용으로 쓰는 그런 화약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김 씨가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추궁을 받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단하네요. 네. 우리 또 수사를 또 분석을 의뢰를 네, 맡기시다니. 화약 성분을 그러니까요. 분석해서 일단 조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뭐 교수님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단지 좀 다치기만 하고 싶었다. 겁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좀 참작이 될까요?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하고 네. 권한에서 어떻게 양형을 적용할지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폭발물을 사용했다는 점 자체에서 그렇게 가볍게 결정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폭발물이란 게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하필이면 교수님을 좀 겁을 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일단 법적 근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사제폭탄으로 교수님을 다치게 한 피의자 김모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 사용 혐의인데요. 네. 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살인 미수나 폭발성 물건 파열죄 뭐 이렇게 다른 혐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통상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네.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요? 네. 우선 현행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에 더불어서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형량이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인 목적을 품고 범행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 사용죄의 경우에는 대상의 살인 여부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네요. 네, 예. 이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폭발물 사용죄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서 또 상한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5년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존속살인만 7년이고. 네. 근데 이게 뭐 살인 여부, 그리고 네. 전제 여부를 깔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만 좀 특별한 건가요? 폭발물 사용죄는 사실 1953년 우리나라 형법 도입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인데요. 폭발물이 막강한 살상력으로 다중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범행 도구라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무거운 형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범죄가 예.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폭발물 사용죄를 범하게 되면은 바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니까 1953년이면 이제 전쟁 막 끝난 시기 그때여서 좀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네. 저 혼자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대 폭발 사건 이 대학원 김씨, 대학원생 김씨 폭발물 사용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네. 이제 겁만 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겁만 주려고 했으면 사실 뭐 나사못을 넣을 게 아니라 뭐 꽃가루 같은 거 넣어놔도 되는데 좀 그래도 지금 피의자의 진술은 좀 뭐 그러니까 좀 말이 이해하기 안 좀 된다. 어려운 측면이 예.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것과 관련해 실제 이제 형사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 적용하는 법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지금 계속 뭐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경찰에서는 네. 폭발물 사용죄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검사 측에서 어떤 죄로 이제 기소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형법에서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려면 네. 말 그대로 이제 폭발물이어야 되는데요. 이 폭발물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폭발하는 물건을 모두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폭발물인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모든 거를 다 규정하지 않는다. 이 뭔가 기준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폭발물, 그러니까 이 폭발물 사용죄에서 폭발물과 그냥 예. 이제 폭발하는 물건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5월 12일 그 서울 반포에 위치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대합실에서 물품 보관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그 보관함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네. 한데 일단은 인명 피해는 없었었죠 그때. 네. 다들 대피하고 이런 소동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사제 폭발물이라고 해서 좀 예. 떠들썩했던 부분이 있었고 검찰도 다양한 사양 고려하다가 결국에는 폭발물 사용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그 사제 폭발물이 폭발물 사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서 이제 판사서 고등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폭발물로 안 보고 폭발하는 물건 이렇게 본 거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파괴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제일 좋으시고요. 파괴력의 차이. 예, 그 당시 대법원은 부탄가스와 화약, 타이머 등으로 만든 그 당시 사제 폭탄을 예. 폭발물이라고 보지 않고 폭발성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제 그래서 폭발성 물건이라는 것과 폭발물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시면 네. 그 폭발물이라는 것은 폭발 작용 자체의 위력이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이죠.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 즉, 그 고속버스 터미널 사건에서는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뭐 이제 훼손할 수 없거나 아니면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았기 때문에 네. 폭발물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형법 조항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폭발물 사용죄 외에도 이런 예. 폭발성 물건에 대한 형법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72조에 폭발성 물건 파열죄,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그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발물 사용죄랑은 좀 사뭇 다른
그러네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을 발생시킨 수준을 넘어서 뭐 피해자만, 뭐 이렇게 김 교수만 지금 상해를 약간 입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성 물건 파열죄 관련해서도 상해와 사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어도 폭발물 사용죄에 비해서는 좀 형량이 좀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폭탄의 파괴력이나 살상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요 검증에 따라서 이 혐의가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리고 그 폭발성의 위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따랐을 때도 예. 이거의 폭발이 고도의 폭발 성능이 있었는지 국가서 감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좀 적용 법조를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되고요. 국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때 폭발물을 쓴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쵸. 사실 현재로서는 참고할 만한 판례나 그런 뭐 수사례, 실무례가 존재하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대학원생 김 씨는 이 폭발물을 과연 어떻게 만든 것일까?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 대학원생 김 씨가 공학도에서인지 몰라도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이 총망라된 것으로 보이고요. 많이 알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예, 건전지로 점화 장치를 만드는 등 상당한 수준의 공학적 기술이 좀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학생들도 2분 만에 이 폭발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서요. 예,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15년에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당시 15살이던 중학생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제 예. 라이터와 휘발유, 폭죽과 부탄가스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터뜨려서 큰 충격을 준 사실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2014년에는 당시 19살이던 고등학생이 예. 그 신은미 황선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려서 2명이 또 부상하는 사고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방법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 내지는 네. 사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처벌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률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항은 2015년에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기간이 짧네요. 이제서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유튜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올린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가 아닌 해외의 서버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에 따른 통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린이들 장난감으로 쓰는 폭죽 같은 걸로도 충분히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런 부품의 일부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만든 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뭐 폭죽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제 폭발물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한계가 그렇겠네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과 같이 이런 사건들이 요즘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달에만 해도 총 3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폭발물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마음에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여과 없이 폭력적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세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11일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분께서 그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의 생명줄인 그 줄을 끊어서 그분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냐면요. 이러한 소통과 융화가 없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는 그러면 들여다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대한민국이 경쟁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네. 분노 사회, 심지어 원한 사회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이 이렇게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을 도저히 이제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발표해서 솔직히
좀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세대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학교 내 인권센터 등을 강화하는 나름의 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긴 있다는 거. 네. 이제 좋은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서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요. 먼저 최익구 변호사님부터 보겠습니다. 예, 저는 프렉토피아라고 엘빈 토플로 선생이 그 제3의 물결에서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프랙티컬, 실용적인이란 뜻인데요. 거기에 토피아, 장소를 합쳐서 프렉토피아라는 신조어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라는 것은 기술과 뭐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것이 뭐 무조건 더 아름다운 세상, 이제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는 아닐지언정 조금씩 더 실현 가능한 실용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아까 뭐 기술 발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지금 3D 프린터로 그 총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기술의 발전은 결국에 뭐 그렇다고 포기하고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도구를 쓰는 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계속 좀 염두에 두고 해 나가자. 우리의 미래는 조금 뭐 우리 목표치 좀 낮추더라도 실현 가능한 이런 프렉토피아 같은 세상이 아닐까 해서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아우, 최 변호사님이 항상 학자 같으세요. 네.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프렉토피아. 프렉토피아. 예, 네. 좋네요. 자, 장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어요? 저는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있었던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 한 개인의 나쁜 심성, 정말 약한 정신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이 더 이상 한 개인의 분노로서 폭발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 단체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세상은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배려와 존중을 꼭 기억해서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꼭 기억해서 더 좋은 좀 더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세계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정의의 파수꾼인가 아니면 배신자인가 공익 제보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공익제보자, 일단 단어만 딱 들었을 때는 내 이익보다는 사회 공익을 위해서 뭐 용기를 갖고 감춰져 있는 진실을 다 이렇게 풀어놨다. 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 맞고요. 공익제보자란 건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밝힘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일컫는데요. 예. 이런 공익제보자 관련해서는요. 사실 영국의 경찰관이 예.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적발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휘슬블로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는 네, 것처럼. 휘슬블로어. 네. 그렇군요. 최근에 우리가 또 이 공익제보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대표적으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이전 뭐 예전에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꾸준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한 번씩 터지다 보면 너무 굵직굵직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한 기관에 소속된 개인이 양심적 가치에 따라 선언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제보자는요. 감사원 소속의 이문옥 전 감사관이었습니다. 최초. 네. 언제쯤이었나요? 1990년도였습니다. 네, 당시 재벌의 부동산 비리를 폭로를 하셨는데요. 네. 재벌의 부동산 비리, 1990년대에 폭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용기가 그러니까요. 필요했을 것 그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하고 또 달랐잖아요. 네, 좀 엄격한 사회였었는데요. 그 당시 감사관은 국내 23개 재벌 계열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에 이르지만 비업무요? 네,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상당한 수치인 거죠. 그러네요. 업계의 로비에 따라 이제 상부의 지시로 이러한 부분에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었습니다. 감사가 중단됐다. 그걸 네. 폭로한 거네요. 네.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고요. 네. 사실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이 뒤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익 제보가 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2003년도에 대한적십자에 오염된 혈류가 유통되었다라고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사실 이분은 공익 제보자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이신 김용환 씨이신데요. 네. 김용환 씨가 이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셨지만 김용환 씨는 예전에 이 전 감사관이 제보를 하신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예. 나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공익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03년도에 네. 실질적으로 공익 제보를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나도 정의를 위해서 네, 임해야겠다 이런 네. 마음을 먹게 한 계기가 또 된 거네요. 그럼요. 그 네. 이전에는 좀 하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최 변호사님 혹시 기억나는 일화 없으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김희태 연구원이라는 분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네. 그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가 당시 정부가 부인하던 운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네. 그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 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좀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그 외에도 당시에 뭐 국책 연구기관들이 사실상 너무 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 용역 위주로 결론을 이제 답을 정해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많이 이제 불러일으켰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 우리가 좀 옛날 일이라 잊고 있었지만 그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서도 그렇죠. 결국에는 그 연구원이 제보를 했던 것이 결정적이었고 실제로 뭐 제보자란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납니다. 맞아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가장 네. 먼저 떠올랐고요.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삼성그룹 관련해서 김용철 변호사가 네. 엄청 시끌벅적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공익 제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공익 제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 폭력성이 너무 어마하다 보니까 사회에 끼치는 영향조차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1990년대 이제 최초의 공익 제보 이후에 이루어진 102건의 공익 제보를 추적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효과는 작더라도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정도는 그 전체 6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반수를 넘는 이 수치는 이제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인데요.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냈다는 네. 거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관련자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는 네. 약 70%에 가까워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공익 제보 보통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그 세계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의 구성을 살펴봤는데 전직에 있을 때보다 현직에 있을 때 제보한 경우가 91%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회사의 비밀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다 끝난 다음에 정년 퇴직한 다음에 그쵸. 퇴직금 다 받고 이제 제보를 하거나 더 이상 이제 뭐 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그 시점에서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뭐 이제 폭탄 발언을 하실 때 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렇게 회고록을 돌아가시기 남긴다거나 전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면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제보를 하신다 어떤 이런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혹은 예견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네. 이제 극복하면서까지 하신다는 이런 그 통계를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달리 가지는데
그분들의 양심이나 어떤 그런 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공익 제보자 분들에 대한 좀 이게 질시하는 눈치가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좀 조직에서 뭐 좀 적응을 못해서라든가 괜히 뭐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좀 내부의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분들은 진지한 그 양심의 그 소리에 따라서 공익 제보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익 제보자들이 이런 제보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이분들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힘으로써 수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요. 네. 문화의 특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옛날부터 뭐 군대 문화나 조직 문화 이런 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유난히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 고성군청에서 한 공무원분께서 이제 군청 내부에 있는 이제 네. 군수가 한 민원인이 건축 허가 신청을 부당한 사유로 불허가 처리 지시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러한 제보를 한 이후에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셨는데요. 고성군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비밀 누설,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요. 즉각 해임 지시, 해임 처분을 했고요. 어머. 그 다음에 심지어 예. 이분의 아버님께서 근무하던 지역 건설사에서 고성군의 압박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예. 심지어 해당 공무원의 아내분께서는요, 군수 추종자들의 끊임없는 전화를 받고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는 이런 극단적인 가정 파탄이 있었군요. 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공익 제보자들 좀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공익 제보를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준다든지 만약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고 포상금 제도 네. 이런 거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긴 한데요. 예. 네. 아 있군요. 네,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08년에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흔히들 부패방지법이라고 알고 있는 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서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존재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존재만으로 이제 100%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존재는 합니다. 이렇게 네. 그 는 한마디에서 많은 걸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외형적으로만 좀 운영되고 실질적인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신변보호,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를 해줄 수 있긴 한데요. 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에 이제 접수된 신고자의 신분 보호 요청은 49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것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 49건에서도 네. 심지어 35% 정도인 17건만 이제 공익위원회가 받아들여서 네. 실행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미미한 수치만 실행. 그럼 나머지는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 공익제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편은 아닌 겁니다. 아, 네. 그렇지만 확률 또한 자꾸 낮아진다는 건데 네.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분 보호 요청이 이제 49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그리고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임이나 횡령, 직권남용 등 형법에 위반되는 기업의 부패 행위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제보를 할 경우에는 예.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거죠. 실질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지만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뭐 신원, 신변 보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하고요. 뭐 네. 법에선 다 규정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용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인용되는 확률이 적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 이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명을 원한다면 익명이 네.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보장 안 공익제보자가 되잖아요. 뭐 하더라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히 뭐 조사기관이 아니고 예. 심사권만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다른 기관을 계속 넘깁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뭐 연락을 절대 할 보장 안 되겠네요. 뭐 이래야 되니까 네. 또 연락하면 이 사람 누구예요? 뭐 하다 보면 네. 어디 뭐
어느 직장이 어느 부서고 뭐 다 나오게 돼서 이게 결국에는 한 달이 두 달이 건널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좀 크다는 점, 그게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 법 공익 제보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익명 신고를 강화하고 신원 유출자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없을까요? 정부가 이제 공익신고 장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이나 뭐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공익신고로 정부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 확인돼야지만 이제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뭐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거나 예. 이런 경우에만 이제 일정 비율의 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에 기여한 사실이 아주 이제 명백할 때 네.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공익이라는 것 자체도 좀 모호한 개념일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이익을 산출하는 네.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자체로 뭐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든가 뭐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무형적인 경제적 가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소중한 가치의 일부일 텐데,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 가치라는 것도 사실 공익적이라는 것은 또 가치 평가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 또 이런 요건들을 다 붙이니까 네. 이런 보상금, 포상금이라는 것이 좀 거의 뭐 실현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요? 생계를 잃을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좀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 공익 제보 비율이 높지도 않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그런 이제 공익 제보의 제야에 대한 보호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예. 어떤 부당함이 있을 때 이제 좀 신고하겠다, 제보하겠다 이런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뭐 50% 언저리에서 네. 계속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다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사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해외 사례 우선 영국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영국은 이런 공익 제보와 관련된 모태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모태법이요? 네. 우선 세계에서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 가장 이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법. 네. 예. 그래서 영국의 공익공개법, 이른바 PIDA를 살펴보면요, 네. 이 법은 공익 제보자 보호법의 국제 표준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민간, 공공 모든 부분에서 부패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환경,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입법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공익 제보의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독립기관인 특별조사국과 합의제 독립기관인 실적제도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두 기관은 공익 제보를 받고 불이익으로부터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부정 청구를 규제하는 부정 청구 금지법이 존재하는데요. 네. 제보자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서 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요. 네. 그 승소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액 15% 내지 오. 25%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닌가 네 싶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 제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정의의 파수꾼인가 배신자인가 공익 제보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두 분 어떤 생각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좀 더 제보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네.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분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금이 적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79개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률이 수천 개에 달하는데 그중에 279개만 돼서 실제로 어떤 뭐 통신회사 관련한 어떤 공익제보를 했는데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인가 이런 법이 여기에는 279개의 법률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익제보, 공익침해 행위의 요건에 충족 안 된 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 이런 식의 이제 279개의 법률을 열거하는 식의 규정보다는
공익 침해 행위란 이런 것들이다. 여기 하면 뭐 어떤 법률 위반이든 포함되는 좀 열린 개념으로서의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공익 제보의 어떤 틀이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권익위원회는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뭐 돌리고 그 서류를 돌리다가 실제로 빨리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이 파면되거나 뭐 이렇게 정직당해서 이런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조사권을 가진 공익제보 전담 기관을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실질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이제 또 들어봐야겠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두 분 다 쓰셨는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 쓰셨을지 장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고발은 짧고 고생은 길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이거 2012년 2월에 있었던 KT 부정 비리를 밝힌 공익 제보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공익 제보를 하자마자 이제 회사에서 해직당하고. 네, 해직당하고 심지어 구제 절차를 받아서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직이 안 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고발은 짧고 고생은 길다.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바르고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공익 제보에 대해서 보다 인식률을 제고하고 높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좀 더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직장에서 설사 해고된다 하더라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자금이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익제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한 건데 너무나 고생을 네.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고요. 최익구 변호사님 한자 쓰셨네요. 예, 네. 그 도연명의 기걸에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의 자 가추라고 오는 것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그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과오는 뭐 어차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 일들은 우리가 쫓아가서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자라는 건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의 어떤 부당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결국 밝혀내고 고쳐나가는 한 계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감추거나 모른 척 해서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기보다는 네. 앞으로라도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 제보자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분이 같은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아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너무 보호를 못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단체가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신경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두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그리고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